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 소개해 주신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30분 정도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평화, 사실은 정말 이 큰 담론까지는 제가 아마 못 담을 것 같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마 그 아젠다에서 소개된 빅데이터와 지속 가능 발전, 그 정도의 스코프 안에서 아마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어떤 방식으로 들려드릴까 고민을 좀 했어요. 하다가 이제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 그 자체로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히 또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지난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간 저희가 이제 활용되는 방식을 되짚어 보면 빅데이터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또 사실 빅데이터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어쩌면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평화는 아니지만 사회라거나, 사실 이 바운드리 안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아까 짧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연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학 박사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회학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연구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텔레콤에서 이제 사회과학자랑 이제 경제학자랑 일을 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텀에 있는, 사실 제가 좀 연구 기관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또 당분간은 제가 이제 퍼블릭 섹터에 있었고요. 유엔이나 사실 OECD에 있었던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월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드랍을 했지만, 사실 이제 좀 더 디벨롭먼트 섹터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협력 쪽에 이제 커리어를 있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 이제 지금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서사적인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왼쪽에 정리된 부분은 굉장히 이제 가지런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커리어를 플랍하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퍼블릭 섹터랑 프라이빗 섹터를 인앤아웃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섹터랑 사실은 이제 제가 또 프라이빗에 갔다가 다시 퍼블릭에 왔다가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에 가는 형태를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좀 꽤는 사실은 이제 내러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 길게는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랑 서스테이너블리티, 서스테이너블 소사이어티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크게나마 세 국지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이번 첫 번째 섹션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도 여전히 작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양립할 수 없느냐, 같이 할 수 없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컴플리멘팅한 존재고, 그리고 이제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결국은 검증을 하거나, 사실은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또 잠깐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응용 기술이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술이 충분히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기술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던 통계적 어프로치나,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을 한다, 혹은 이제 간단한 데이터 애널리시스나 데이터 모델링을 하거나 통계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응용 기술이라고 이제 퉁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또 한 축일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까 평화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소사이티를 만들건, 혹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뭘까라고 봤었을 때, 제가 아마 마지막에 드릴 부분들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되고, 그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결국은 펀더멘탈은 또 뭐가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은 또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크게는 아마 세 가지를 꼽았고요. 제가 이걸 섹션으로 딱 나눠서 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재료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사실은 이제 뭐 문제가 있고요. 그 어떤 뭐 그게 이제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회사 내에서는 혹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섹터나 퍼블릭 섹터에서는 풀고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결국 이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데이터 기술이라고 하면 자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플래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이딩을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프로젝트 혹은 뭐 이니셔티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M&E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두루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국지가 또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고 혹은 AI 등등의 어떤 수많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최초에 주어진 문제를 물론 문제 정의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문제 정의를 한 것 중에 expected outcome이 되는 형태로 자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요 큰 플로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단순화시킨 걸 수도 있지만 요 관점 혹은 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문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떻게 어프로칭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뭘까라고 하는 큰 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뭐 이제 아까 유엔 이야기 해주셔서 유엔을 돌아와서 보면 뭐 사실은 유엔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필리에이트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기구들이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요. 이 유엔이 결국은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나 원래 이제 생긴 사실 태생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은 수많은 나라들 뭐 193개국의 나라를 결국은 코디네이팅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에 저희가 유엔이 그 193개 회원국이랑 같이 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예전에 이제 MDG라고 불렀던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골이라고 해서 사실은 요 어떤 8개의 골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현재는 MDG가 잘 마무리가 되고 SDG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17개의 사실은 골을 추가 확장을 해서 사실 2030년까지 193개국 플러스 UN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골 밑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이니셔티브 혹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걸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오너십 측면에서는 국가의 오너십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엔이나 뭐 월뱅크나 혹은 OECD가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역할 안에서 돕거나 사실은 이제 같이 이끄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어떤 국가 단위나 결국은 뭐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시리즌 소사이어티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뭐 혹은 이제 결국은 이걸 끌고 가는 또 주체가 아이덴티파잉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는 같이 일을 하겠고 장기적으로 영속적인 방법 안에서는 혹은 그림 안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empowered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분명히 뭐 파이낸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야 누가 해 어떤 계획으로 해 혹은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트래킹할 수 있어라는 등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문제의식이 여기에 이제 예전에 MDG를 했던 거 보면 1번이 property reduction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 그 뭐죠? 그 빈곤이거든요. 자, 빈곤이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큰 대전제, 대주제 혹은 대문제 하에서 야, 각각에서는 각각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떨 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잘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임프루브먼트가 돼야 되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걸 얼마나 다르고 거기서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가 레슨 런이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유엔은 굉장히 데이터 오리엔티드 한 기구이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팅 하는 오르가니제이션이고요. 그걸 사실은 코디네이팅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수많은 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는 뭐 KPI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고르고 그 고르는 과정에서는 사실 고르는 어떤 코디네이팅하는 커미션이 있고 디스커션이 있고요. 그 전에는 코인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야 이런 뭐 인덱스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지? 어떤 인덱스들은 중복이 없어?
근데 이 인덱스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기는 해.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되지? 어떻게 트래킹할까? 얼마나 자주 할까? 사실은 어느 그래뉴럴리티에서 할까라는 등등에 대한 굉장히 수많은 논의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엔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혹은 유엔이라고 하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냥 평화를 위한 사실은 뭐 피스키퍼만 머릿속에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그 World Food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세계 식량기구라고 알고 계신 그 WF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IT 인센티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드리븐한 조직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표 프로그램인 VA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Vulnerability Analysis Mapp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Food Security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그 WFP가 이제 크게는 맨데이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Food Security고요. 하나는 이제 Disaster Preparedness랑 사실은 Recovery 쪽인데 그 첫 번째 Food Security 쪽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당장에 어느 지역에 어떤 푸드가 모자라고 그걸 사실은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필요하고 그걸 서플라잉 하기 위해서 어떤 오거니제이션이랑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딜리버리 데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기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구에서조차도 사실은 데이터를 빼놓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은 돌리기 너무나 힘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뭐 어떤 필드 단에서는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기구가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드쿼터 단에서는 수십만 개의 사실은 기구나 단체 그리고 이제 government organization들이 일을 하는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유엔은 굉장히 데이터 인텐시브하고 데이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다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아까 이제 이 프레임워크로 돌아와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아요. 물론 사실 클 필요가 없고요. 사실 꼭 필요한 데이터가 정확한 액큐러시로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사실 메인테이닝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스냅샷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쉽지는 않고요. 그 쉽진 않다라는 문제가 데이터를 컬렉팅하기 위해 수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팅 하더라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서로 다른 스냅샷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립적일 것 같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온 인사이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은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데이터를 주더라도 똑같은 데이터가 공유가 됐더라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거기서 나온 액션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기는 하고요.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마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윤 교수님 말씀 주셨던 유엔에서 왜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이니셔티브를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 10년간 사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뭐 10년 셀러브레이팅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 넥스트 10 years를 뭐 플레잉하는 사실은 그 자리에도 갈 예정인데 이게 결국은 이 지금의 그러니까 10년 전도 지금도 많이 다르진 않지만 as is 스텝을 가지고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여전히 부족했던 부분들은 전체 씬을 우리가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 인스턴스로 나타나는 부분은 2008년에 혹은 뭐 2009년까지 벌어졌던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에서 나타났던 그 이제 그 금융위기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고 난 뒤에 전체 나라들이 이걸 결국은 극복하는 방식은 너무너무 달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193개국이라고 했지만 그 이면에 더 많은 나라들이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극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극복을 했었을 때 사실은 얼마만큼 빠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질리언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데이터가 분명히 많을 텐데 이 데이터를 어떤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없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누군가는 그 오래된 데이터조차도 존재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세상에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둘러보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 혹은 이제 인터내셔널 오거니제이션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더라도 사실은 이제 누군가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는 사실은 본인의 고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프리칸 컨트리에 가더라도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나라 통계, 소위 말하는 국가 통계가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90% 이상 사람들은 통신사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들은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시는 프로젝트처럼 돈을 탑업을 해서 은행 계좌처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송금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샐러리를 그 은행 계좌가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팝업 계좌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사실은 본인들의 고객이라고 네이밍을 하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고 사실은 나라가 아는 것보다 누군가는 더 리얼타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졌고 얼마나 극복이 되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스냅샷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서 사실은 만든 조직이 UN 글로벌 펄스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걸 최초 2010년, 뭐 2009년, 10년 즈음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13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해왔던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은 프라이빗 섹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섹터에서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통째로 달라고 하고 혹은 뭐 공유를 달라고 해도 분명히 퍼블릭 섹터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없을 텐데 내재화된 방법이 아직은 없을 텐데 이걸 뭐 예를 프라이빗 섹터에서 협조를 받거나 아니면 아카데미아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리얼 타임으로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블릭 섹터에서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단건으로 벌어지는 뭐 사실 뭐 예를 들어 크라이시스 인스턴스가 됐건 장기적으로 벌어지는 파이낸셜 인스턴스가 됐건 우리가 조금 더 낮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가 글로벌 펄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엘리먼트가 뭐 빅데이터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스몰 데이터가 배제된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빅데이터랑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프로스 앤 콘스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좀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으로 드릴 것 같고요.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오늘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프로칭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로 인식하고 사실은 누군가든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실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뭐 지난 뭐 수많은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은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문제인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가 있고 인공지능이 뭐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당장은 사실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분명히 room for improvement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야기를 안 다루겠지만 사실 그 문제도 여전히 문제인 것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식별하고 그 기회에 대해서 사실은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스몰 데이터, 빅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그냥 그 뭐 벌뷰나 사실 하이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젠다를 보니 다음 주에 사실 박재윤님 오셔서 말씀해 주실 내용들은 훨씬 테키하고 딥한 내용들을 해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 그 뭐 단건으로 아마 제가 한 6, 7개 정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World Food Program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Food Security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타임존을 3개를 써요. 그러니까 타임존이 결국은 뭐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시 28분이고 이렇게 저희의 타임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길고요.
타임존이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길거든요. 넓고 뭐 13,000개의 사실 섬 혹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많이 아는 뭐 자바 커피로 알려진 자바 섬을 포함을 해서 수많은 이제 섬들이 있고 굉장히 뭐 파푸아 뉴기니 전에 있는 파푸아까지 가기에는 길도 멀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도 너무 많이 달라서 그쪽은 훨씬 언더 디벨롭 돼 있고요.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뭐 자카르타 이런 쪽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 혹은 이제 큰 뭐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안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순 푸드 시큐리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소고기 가격이 얼마야? 치킨 가격 뭐 여긴 어니언, 칠리 이렇게 있지만 커머디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필수 커머디티라고 하는 이런 가격들이 나라 기준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서울에서 판매하는 거랑 어떤 사실 시골의 가격이 다르지만 그 시골에서조차도 사실은 가격이 분명히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곳은 너무 외딴 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가격 정보를 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시작한 뭐 문제인식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알 수 없을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유통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뭐 미니멈 웨이스도 다르고 다 달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푸드 프라이스 스파이크 같은 걸 어떻게 좀 잘 알 수는 없나? 분명히 그 인스탄스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 이유까지 루트 코즈까지 갈 수는 없나? 그걸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 오피셜 디플로이해서 이유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인베스티게이션 측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패시브하게 다시 말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대시보드에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수는 없을까?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제너럴 텀으로는 early warning signal 혹은 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기 경보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좀 뭐 내추럴 디자스터에서만 많이 쓰지만 푸드 세큐리티도 사실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이쪽 도면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을 만들어서 정말 인도네시아에는 외딴 곳에 있는 푸드 시큐리티 정보를 좀 알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 접근할지를 사실 잘 모르던 시점이 있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의식은 됐어요. 야, 어떤 데이터가 이런 사실 정보의 사실 비균형 혹은 정보의 미싱 파트를 필업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트윗을 좀 써볼까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지금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인도네시아가 사실 컨트리 언론으로는 너무 많이 썼고요.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트위터를 제일 많이 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정말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는 보이스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나 이번에 시장 갔는데 양파 가격이 너무 올랐어. 혹은 이제 나 이번에 자카르타 트래픽이 뭐 항상 통상적으로 엉망이지만 어디에 공사를 하다 보니 하고 야 여기에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서 길이 여기를 진짜 1시간씩 가야 되라고 하는 정보들을 본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이 모든 목소리들이 존재를 하는 사실 채널이 트위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위터에서 그러면 특정한 커머디티를 가격을 사실 좀 알아내 보자. 그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비프라고 하는 사실 이제 닭잉사삐라고 인도네시아로 쓰는데 뭐 닭잉사피나 혹은 뭐 아얌 혹은 이제 바왕 혹은 이제 차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게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숫자 그리고 이제 오르고 있어라고 하는 나이 등등의 조합을 가져가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요. 그게 이제 뭐 자카르타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 트루 데이터라고 해서 오피셜이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적힌 부분이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예요. 이 나오는 데이터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근접할 수 있지? 사실 이제 previous model, new model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와 데이터를 더 넣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예전에 이제 그냥 빅데이터 언론으로만 썼을 때는 사실은 초록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타임렉이라고 해서 지금의 리얼타임 데이터는 아니지만 최근 데이터가 피딩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 부분은 통계청 데이터,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사실 어느 정도 액큐러시로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테스트를 하고 뭐 논문도 쓰고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보여주는 게 결국은 어떤 특정 문제인식을 가지고 제가 빅데이터랑 스몰 데이터를 퓨징하고 그리고 이제 AI랑 그리고 이제 뭐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을 섞어 썼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핏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나은 리얼타임 데이터를 알고리드믹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피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구나.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오피셜들이 디플로이가 되고 레이버 코스트가 굉장히 컸는데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는 플랫폼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에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모델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사하게는 이건 이제 자카르타를 포함을 해서 저희도 이제 서울 경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커뮤팅 스태티스틱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광명에서 예를 들어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너무 많은 부분들은 그 서베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카르타는 더할 나위도 없고 다른 뭐 선진국이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메꿔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결국은 설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스태티스틱을 만들어내고 표준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스태티스틱으로 공고를 하기까지 들어가는 코스트는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이게 그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력의 코스트도 존재를 하지만 이 통계치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들어가는 시간적인 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6개월 전에 했는데 통계치는 6개월 뒤에 나오는 사실 이런 타임렉도 너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6개월 뒤에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신선한 통계 자료는 빠르면 6개월, 정말 더 늦으면 1년 전에 나온 스냅샷에 대한 스태티스틱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어? 물론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위기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이제 특정한 인스턴스가 벌어져서 결국은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길게 나타나는데 이 긴 것 동안 그러면 매달 저희가 스냅샷을 찍으면서 갈 거냐? 이게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저희가 코로나가 뭐 사실 2020년 초에 뭐 2019년 말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에 미친 것들은 2020년 초인데 그때부터 2022년까지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분명히 이코노미가 사실은 다운된 게 있고요. 이게 사실 결국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next 3 years, 5 years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잘 모니터링 할 수 있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통계 쪽에서는 오히려 빅데이터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얼터너티브 데이터 소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쓰시고 그리고 이제 스태티스틱 언론은 분명히 리미테이션이 있으니 빅데이터나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계신데 이게 결국은 왼쪽에서 나온 게 결국은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처음 해봤던 사실은 이제 자보데타백이라고 하는 인근 자카르타 지역의 로컬 스태티스틱, 커뮤니티 스태티스틱이었는데 오른쪽에 사실 트위터 가지고 했던 것들도 양쪽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큰 매크로 측면에서는 색깔들의 스태티스틱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로우 코스트로 할 수 있고 스냅샷을 빠르게 알 수 있고 매일매일 사실 그 변화를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윤 교수님이 뭐 기후위기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위기도 분명히 대량으로 롱텀하게 그리고 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뭐 여기 엘니뇨 사례이긴 한데 엘니뇨가 사실은 뭐 단순히 어떤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나 아니죠. 엘니뇨는 사실 어떤 지역이나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엘니뇨가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 뭐 이 지도에 dry라고 나와 있는 D라고 나와 있는 게 dry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R이라고 나와 있는 게 rain이고요. wet이야만 wet인데 이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라고 하는 단일 어떤 인스턴스가 정말 광역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D 쪽은 정말 사막처럼 드라이하게 변하고요. 엘니뇨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엘니뇨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롱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로우 코스트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이고, 이건 저희가 세럴라이트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사실은 데일리로 스냅샷을 찍어서 지난 30년간의 강우량 대비 지금 현재 오늘 스냅샷 그리고 이제 매일 데일리 단위로 찍은 것들이 얼마만큼 더 웻하고 얼마만큼 더 드라이한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쪽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에버리지 대비 되게 빨개, 그러니까 드라이하다라는 이야기고, 그 월을 같은 뭐 저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레이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 예전에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전방위적으로 사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데이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그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에 대한 예전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오버레이 시킬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클라이밋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냅샷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야 여기는 이거만큼 드라이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affected population은 얼마만큼 되고 affected 된 crop,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이 농사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벼농사를 짓고 있을 텐데 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게 이 climate induced 그 인스턴스 때문에 생기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산정을 저희가 해주면 누군가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었을 때 A 지역에 우리가 리소스 알로케이션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에 가깝게 이제 저희가 정보를 주는 형태이고, 이건 뭐 저희가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런칭을 한 뭐 사례가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climate change 혹은 저희가 이제 drought이라고 하는 이제 가뭄을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human made disaster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는 뭐 충분한, 그러니까 납득할 수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이유로 산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 산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람의 전방위적인 사실은 생활, 다시 말해서 애들은 에듀케이션 혹은 뭐 에어포트는 셧다운 혹은 뭐 어떤 상점들도 셧다운, 이렇게 지역 경제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어웨어니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이것들을 메꿀 수 있는 데이터 소스는 뭐가 있고, 이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크로스 체킹 할 수 있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플랫폼을 만든 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인공위성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산불이 났을 것 같은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혹은 그 라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판에 모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들이고요. 이게 뭐 또 다른 버전으로는 뭐 소위 말하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쓰나미나 사이클론,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엘니뇨 때문에 생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태평양 쪽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때도 사실 저희가 시츄에이션 레포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사실 피해 데이터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합을 하고 실시간적으로 취합을 해서 모으고 이걸 사실은 같이 넣고 이걸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디시전 메이커들이 디시전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까라고 고민했던 프로젝트가 뭐 이런 사이클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이클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이클론은 이렇게 어떤 여러 나라들을 훑고 지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뭐 예를 들어 타일랜드 쪽에서 생긴 소위 말하는 타이푼이 일본을 거쳐오거나 중국을 넘어서 거쳐와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오거나 사실 컨벡스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는데, 근데 이런 거와 유사하게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실 여러 개 나라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고 남태평양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새틀라이트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컨트리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 나라의 피해 규모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야, 트위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어. 혹은 비디오를 분석을 하고 싶어라고 어떻게 보면 컨트리 스페시픽한 데이터 정보로 들어가면 사실 컨트리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단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타이푼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죠? 사실은 타이푼이랑 허리케인이랑 사이클론은 원래 만들어지는 기전은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들인데 이걸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라별로.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셋들, 뭐 텍사너미라고 부르는데 이 텍사너미는 어떻게 사실 우리가 좀 골라볼까라고 해서 사실 사람들에게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을 만들어서 야, 너 female 혹은 뭐 human rights 혹은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가 인터넷은 인터넷에 대한 가격 이런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야 인도네시안에서 어떻게 What is it Vietnamese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local language는 뭐고 이렇게 이제 결국 사람들의 citizen science를 이용을 해서 이 셋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뭐 해본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사례로 뭐 지진이 벌어졌는데 통신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난을 했고 그리고 이제 evacuation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evacuation 혹은 뭐 forced migration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migrating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유럽에서는 또 그것도 이제 forced migr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킹을 하고 팔로우를 하고 어널리시스를 한 프로젝트들도 이제 저희가 좀 했고요. 자, 뭐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사실은 이제 발표도 뭐 수없이 하고 정책 문서도 만들고 막 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분명히 의미가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뭘 해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걸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그걸 뭐 scientifically publicizing을 하고 정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how to use the publicly 혹은 이제 policy wise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책 문서를 쓰고 소위 말하는 standard operating 뭐 procedure를 만들고 같이 이런 부분들 advocating을 하고 저도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사실 있는 동안 너무 많이 확인을 했고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replicating을 시키지? 혹은 이제 스케일업을 하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혹은 이제 국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가지고 있던 뭐 개인적인 뭐 미션이기도 하고요. 제가 롱텀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자 우리가 문제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사이언스, AI 뭐 많이 했죠. 우리가 프루브는 해요.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에서 POC를 만들고 사실은 feasibility study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테이크오버가 돼서 더 큰 역할에서 그리고 더 크게 롱티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을 해요. 어답션을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지?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뭐 문제로 일단 알고 있던 것들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문제인식은 다 해요. 그죠? 야, 클라이밋 체인지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깔고 계신 분들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프라이빗 섹터가 이 문제를 본인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이 아니라면 본인들이 문제인지는 알지만 인볼브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도 사실 스몰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퍼블릭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 있고 프라이빗 섹터는 본인들의 이유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있죠. 혹시 단건으로 혹은 짧은 기간 동안은 정부 기관이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긴 맥락에서 사실 이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나요? 그죠? 방법적인 면에서도 어떤 특정한 스태티스티컬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바뀌면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가 바뀌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데이터 항목을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AI나 저희 스태티스틱에서는 컨텍스트 시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비헤이비어가 바뀌면 사실은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천년만년 유효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파라미터를 체인징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방식으로 어댑테이션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팅, 어멘딩 혹은 업데이팅을 하죠. 이게 왜 다 해야 될까요? 그죠? 이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한 건으로 feasibility, POC, 야 우리는 논문을 썼어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possibility랑 사실은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이게 교육을 하고 아답팅을 하고 사실 협력을 하는 굉장히 좋은 MOU를 만들고 자 우리는 같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맨데이트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하면 좋죠. 단건으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이 해야 될까요?가 제가 사실 지금도 이제 해결하고 해결이 아니라 어쩌면 클루를 만들기 위한 사실은 몸부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신뢰와 저는 지속 가능이라고 보거든요.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충분히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이유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신뢰를 포함을 해서 그 포함을 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상호적으로 협력을 할 때에도 신뢰 기반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지? 그 신뢰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걸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지가 사실은 좀 큰 고민이었고요.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회사를 그라운드엑스라고 하는 카카오 그라운드엑스를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파운드맨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코인이야. 어떤 누군가에게는 코인을 통한 망상을 통한 사실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사실은 돈을 얻는 기회뿐이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그 자체를 보면 사실은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장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동일한 정보를 네가 이 정보를 언제 시점에 들어오더라도 이 정보는 똑같아. 제가 최초적으로 말씀드렸죠.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이해단체들이 들어오고 정보기관이 들어오고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오고 인터내셔널 오르가니제이션, 시빌 소사이어티 이런 프라이빗 섹터들이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해요. 근데 동일한 정보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 동일한 어떤 어떤 숫자를 보고 있지 못하면 당장에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다 혼란이 있고요. 각자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계산이나 판가름조차도 명확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돈을 벌어갑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퍼블릭한 굿이 목적이더라도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여기 잘 모르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정말 한 문장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암호학적으로 사실은 완성지은 그냥 기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너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나한테 보내줘가 아니라 저기 들어가면 정보가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의 장부이거든요. 자, 그 장부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게 결국은 사실은 뭐 유엔 사무총장 이니셔티브를 떠나서 그라운드엑스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한 이유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필요해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서스테이너블하고 스케일업하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걸 일로 만들어줄 수 있으려고 하면 신뢰가 필요한 거고 신뢰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소프트한 term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겠죠. 신뢰가 MOU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신뢰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냐가 사실 블록체인이었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라운드엑스에서 했던 일이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계속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요 아마 두세 장의 뭐 마무리 슬라이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라운드엑스에 있었을 때 뭐 블록체인 for social impact라고 하는 컨퍼런스도 사실은 크게 했고 그때도 유엔이랑 뭐 인터내셔널 오리제이션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크게 했는데 여전히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똑같아요. 블록체인을 어떤 단일 사건에 대한 솔루션 테크놀로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목적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스테이크홀더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 레벨로 이해를 하면 사실은 블록체인은 사회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는 지금도 존재를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면 파이낸셜 인클루전에 대한 것이거든요. 포용적 금융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사실은 그냥 돈벌이가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하루에 2만 원, 2천 원이 안 되니까 그냥 어차피 financially inclusive 될 수 없어 의 문제로 규정 지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걸 다시 데이터의 문제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financial service에 제대로 혹은 뭐 대출이 됐건 뭐 혹은 보험이 됐건 투자가 됐건 어떤 프로덕트에 충분히 사실은 노출돼서 없는 이유는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 기관들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저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가능성이 어떻게 같이 실현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당장은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나는 내년에 사실은 내가 조금 더 크게 벌기 위해서 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혹은 나는 지금 당장은 5만 원을 여기서 벌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배달 노동을 하지만 A라고 하는 플랫폼, B라고 하는 플랫폼, C라고 하는 플랫폼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 이것들을 모으면 난 매달 30만 원씩 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모든 기록들,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로 저는 치환해서 보는 거죠.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은 invisible population이라고도 하고 financially excluded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좀 블록체인을 가지고 찾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찾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이걸 누군가는 이력서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만들고 싶다 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에 대한 가치 전달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저희가 풀어내고 있고요. 동남아에서 이런 과정들이 훨씬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2억 7천에 사실 들어가지 못한 수천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2억 7천 중에서도 여전히 국가 보조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1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포용적으로 담아갈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당신은 얼마 벌고 있고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됐거나 보험회사가 됐거나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현재 제공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금융 레코드가 없어서 사실은 천년만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지만 작게나마 만들어내는 레코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용평가, 신용 모델, 신용 점수를 0이지만 10, 100, 1000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은 뭐 많이들 아시는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합작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동남아에서 계속 확장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지금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 일을 회사의 업으로 다시 풀어내서 사회 문제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을 사실은 기술의 관점에서 엮어내서 지금 가고 있는 회사이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전의에서는 저는 그 마지막 엘리먼트까지 한번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슬라이드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연락처인데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나 네, 그 연락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봐가지고요. 저 얼굴이 약간 상기될 정도로 예,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곧바로 이어서 저희 서울대학교 박정희 교수님께서 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종희입니다. 네, 먼저 이종근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사실 뭐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어떤 뭐 아카데믹한 그런 주장보다는 그동안 해오셨던 거, 그다음에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안점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낀 점만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카데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종근 쌤이 강조해 주신 거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강조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첨언하는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정보기술 혁명이 가져다주는 충격은 엄청나게 크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과학자라고 한다면 사회라는 거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회과학자들이 결국 우리 조선시대 한의사들처럼 진맥하고 얼굴 상태가 어떤가, 말이 어눌한가, 뭐 이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뭐 MRI 영상과 같은 그런 3D 영상이나 그런 다양한 뭐 심장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가능성이 무한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사회라는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입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종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UN 글로벌 펄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영감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사회를 연구한다는 것 외에는 이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다른 분야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선생님 그 발표자분한테 드리는 말이요. 뭐 발표자분이 이미 뭐 제가 볼 땐 관련된 연구를 퍼블리시한 적도 있겠지만은 이제 듣는 청중들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강조하자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디멘션을 우리는 다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겠죠. 정보의 양을 한 축으로 놓으면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고 기존에 우리가 봤던 스몰 데이터가 있다면 세로 축으로는 바로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과정 또는 데이터 컬렉션 과정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 또는 얼마나 페어했느냐. 여기서 이제 편향과 페어라는 건 과학적인 의미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회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스몰 데이터에 집착을 했냐면은 바로 이 데이터 컬렉션 프로세스에 대한 언바이어스드 프로세스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랜덤 샘플링을 우리는 근거 업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고 오늘날 빅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축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결국은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 데이터 컬렉션 방법이 과연 랜덤 샘플링과 같은 근거 옥조 방법에 가깝느냐 아니면 우리가 컨비니언트 샘플링에 가깝느냐 즉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편향이라 그럴까요? 또는 어떻게 보면 전체 파퓰레이션으로부터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분석할 때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 에서 퍼블릭 굿이라는 부분이 저는 오늘 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프라이빗 액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뭐 제가 볼 때는 뭐 카드 회사라든지 통신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공적 액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진짜 퍼블릭 굿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에 단 댓글이나 또는 지식인에 단 댓글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네이버의 것이냐? 아니면 글을 올린 사람의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공에게 약간 컨트리뷰션 한 거고 그건 네이버가 관리했지만 네이버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저는 그 빅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퍼블릭 데이터를 하나의 퍼블릭 굿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편리하게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이종근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 개발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니셔티브들이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니셔티브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푸시를 좀 해야 된다. 공적인 액터들을
정치인들이나 국가, 정부 또는 국제 기구들한테 이런 좀 더 퍼블릭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분석, 정책 결정의 활용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인력들을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제기구 인력으로 가장 중요한 액터로는 과거에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국제기구에 간다라고 하면 뭐 선입견이 외국어 잘하고 경제학이나 이런 그런 그 통계학 박사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저는 앞으로는 데이터 그런 그 세비한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세비한 그런 친구들이 국제기구로 가는 것으로 선입견이 바뀌어야 될 정도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종원 선생님이 뭐 커리어 전체가 그런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문제 해결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개입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종원 선생님이 보여주신 몇 가지 스냅샷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문제에 개입할 건가에 대한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개입이 사실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의해서 제약되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걱정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다 보면 주객이 약간 전도되어서 빅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의 개입은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소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례에서도 보면 셀폰이나 트위터와 같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풋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될 건가? 뭐 아까 보여주신 위성 사진을 이용한 분석도 가능은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은 없는가? 결국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가 또 다른 형태의 바이오스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학자들은 사실 그런 바이어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연구들이 OECD 국가들을 향해서 이루어진 이유가 OECD 국가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인가 아니면 OECD 국가들이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쏟아내기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척박한 곳에서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결국은 문제 해결에 대한 설정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개입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없으셔서 아마 짧게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포용적 금융의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좀 더 넓게 혹시 시간이 돼서 말씀해 주신다면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퍼블릭 굿 형태로 우리가 개입을 한다면 어떤 식의 개입이 가능할 건가? 또는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아까 개발과 기후변화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휴먼 트래피킹이라든지 엔타이 나르코틱이라든지 non proliferation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non proliferation 이제 또 하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건 international sanction compliance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러시아 선박들이 그런 석유를 그 불법으로 그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그런 디코이를 장치를 붙여가지고 교란시킨 채로 이제 석유를 몰래 반입해오는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됐는데 그런 인터내셔널 생션 컴플라이언스라는 이런 부분에 저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국제기구나 또 선생님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로 토론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종현 박사님께서 그러면은 그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그 코멘트를 주시면은 그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너무 맞는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리액팅을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두섭지만 해보면 그
이제 이게 개도국 사실은 뭐 선진국 저도 사실 OECD의 정책으로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 policy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OECD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가이딩하는 역할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걸 OECD 뭐 OECD 아닌 나라 뭐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로 사실은 굳이 나누지 않아도 데이터 관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 잠깐 뭐 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결국은 누가 생산해내느냐, 무엇을 위해서 생산해내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질이나 양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사실은 양질의 데이터가 없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프랑스텔레콤이 아프리카에 되게 많은 나라에 사실은 이제 텔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도 뭐 95% 이상은 사실은 다 텔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텔레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약이 이제 ITU에서 정한, 사실 국제기구에서 정한 규약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에 따라서 데이터는 생산되고 있고 이런 사실은 공정 과정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령 이제 사실 3대 통신사가 나눠서 하고 있지만 가령 근데 어떤 특정한 나라 예를 들어 뭐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디지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95%의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정해진 스탠다드 플랫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떤 니즈, 사회적인 니즈를 보면 훨씬 더 취약한 나라는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도국이 더 취약하고 니즈가 있고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능성이 다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나 뭐 이런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거 100% 동감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 유엔 국가 통계에 또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OECD 통계청 소속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뭐 바이어스를 어떻게 없애고 뭐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랜덤 샘플링에서 봤었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 어프로치들은 아카데믹하게 사이언티피컬리 계속 또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게 돌아와서 어디에 사용을 할 거냐,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사용법에 대한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 통계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의 granular이가 다르고 frequency가 다르고 사실 줄 수 있는 accuracy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value proposition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이견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국가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 통계는 1년에 한 번씩 컬렉션을 하면 매달 사용하는 거는 빅데이터 스냅샷으로 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용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바이어스가 없고 이제는 이제 사용을 더 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던 국가 통계를 중간에 한 번 걷어내고 아니면 중간을 약식으로 가져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1개월에 한 번씩 빅데이터를 보자.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나 사실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뭐 말씀해 주신 뭐 휴먼 트래피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이제 있고, 우리가 이걸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그냥 공동의 혹은 공통의 장부, 우리가 다 같이 유지하고 사실은 같이 바라보는 장부라고 보는데, 이 장부가 결국 뭐 금융권에서 말하는 통장 내역서라고 하면 굉장히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내가 여기 엑셀 파일을 주고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냅샷 기록을 여러 가지 데이터 원천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범용화된 데이터 장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런 데이터 장부를 기본으로 금융사가 사실은 이제 금융 혜택을 좀 포용적 금융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 택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가 생산한 데이터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오너십이 결국은 생산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도 컨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쿠팡에서 일을 하고, 아니, 고잭이랄까, 고잭에서 일을 하고, 그랩에서 일을 하고, 혹은 뭐 우버에서 일을 하고, 리프트에서 일을 했던 나의 임금 정산 기록을 가지고 내가 그걸 사실은 챙겨서 은행에 가서 나는 3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니라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내가 벌었던 그 임금의 정산 근거는 사실 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은행이 그 블록체인을 바라보기에 당신이 매일매일 일을 한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일을 한 기록들이 기술적으로 암호학적으로 사실은 이게 수정될 수 없고 오류가 없으니 난 그걸 믿고 사실은 소액 대출을 내주겠소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플랫폼사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고 나랑 같이 금융기관에서는 파이낸싱을 하는데 이 근거가 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 근거가 데이터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기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원천을 저희가 블록체인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 다음 기회도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그냥 블록체인 기술 언론은 아니고 이게 사실 또 빅데이터고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고 이게 AI고 그 밑단에는 블록체인이 있는 거라고 저는 기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말씀해 주신 교수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반응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또 풍성한 재토론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들이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이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여기 지금 학생들도 상당수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시간 관계상 질문은 지금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은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기 일단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오늘 좀 행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이종원 박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그 민간 영역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혹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회적 제도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이 현대그룹에서 근무를 했을 때 사실은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한과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들을 사실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굉장히 민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잘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바이어스된 부분 그런 것들까지도 잘 고려가 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들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이제 이정호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인생의 과정에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신데 요기기라는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이 기획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타다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잘 받아 안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타다라는 그 서비스가 사실 사장됐던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이제 과학 기술과 사회가 만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전 사회과학의 역할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말씀하시는 게 반가웠고 또 사실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회학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양쪽에서 서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과학자인데요. 토마 피케티라는 학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주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보다 좋은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민주적인 토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사회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거기서 그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보다 좋은 질문을 좀 맞춰서 민주적 토론을 하는데 가장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과학자들은 보다 좋은 질문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두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지금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서 사실은 문제의식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도 계속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